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과 다르죠? 네, 네,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헌법재판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다릅니다. 즉 고도의 정치적 분쟁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은 세세한 법 조문을 갖고 있지 않죠. 네, 이 큰 정신을 갖고 있는 게 헌법 아니겠습니까? 네, 판결에 민심을 입힌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판결하신 걸 봤는데요. 그래도 상식적인 판결하고자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진짜 당연한 질문인데요. 배우자께 제가 만약에 추석 선물로 명품백 드리면 받습니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안 받는 게 상식적이고 만약 드린다면 돌려주실 거죠? 저한테? 네, 당연히 그럴 것 그러겠죠. 같습니다. 그게 상식적이죠. 혹시 후보자께서는 통신기록 조회 당하신 적 있습니까? 혹시 조회 문자를 받아보신 당했다는 적은 없으시죠?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문자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이번에 이 정말 정부가 그 검찰에서 올해 1월 4일부터 5일간 수집한 것만 3천여 건, 일주일여 동안 전국 지검에서 13,000여 건을 통신기록 조회를 했습니다. 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이 사실확인 조회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지만 통신기록 조회는 발부 없이 수사기관 협조 요청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이 문자로 안내해 주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자를 통해서 본인의 이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기록 조회를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후보자께서 보시기에는 이 너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또는 인권 침해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통지가 늦은 것이 그렇게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제도의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수사기관이 제공된 통신 이용자 건수가 연평균 510만 건입니다. 1년에 510만여 건 되거든요. 이건 사실 거의 전 국민의 10%가 통신기록 조회를 당하고 있는 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후보자의 인상적인 답변이 있었는데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헌법조항이 제10조라고 답변하셨더라고요. 이 인간의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또 국가는 이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그러면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되겠죠. 네. 물론 범죄 혐의로서 많은 어떤 국가에 소속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일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문제 아닙니까? 다른 소액 주주나 개인 투자자들의 개미 투자자들의 이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니까요. 네. 근데 이거 전혀 수사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은 과연 이게 공정한 수사,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다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적절한 만약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면 적절한 수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네, 그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이죠. 이게 사실 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건 검찰총장 후보자는 하는 답변이죠. 이번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이게 판결에 네, 유죄가 판결의 선고된 것에 취지는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존경하는 서영 의원님 또 질문하셨던데 이 탄핵의 사유가 핵심은 사실 헌법소의 의지가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 대통령제는 물론 미국에서 유래한 제도이기도 합니다만 거부권은 결국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느냐에 대한 뭐 법률적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 법률안 발의권이 없죠. 정부 제출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의 입법 권한에 대한 견제권으로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존재합니다. 이건 다 저희가 정치학 시간이나 법학 시간에 다 배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김철수 교수님께서 헌법학 교수님이시잖아요. 이 대통령 이 거부권은 행정부가 법률안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은 미국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대통령의 그러니까 행정부의 법률 입법권을 있으면서도 거부권을 함께 인정하고 있어서 입법권에 대한 견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헌법학 신론에 적고 있고 계시고요. 허영 교수님께서는 한국헌법론에서 법률안 거부권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나친 법률 제정 관여를 초래해서 역기능이 크게 나타날 위험이 있고 거부권이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적고 계십니다. 권영선 교수님께서는 헌법학 원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고 적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론적으로 그런 이론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중대성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청구 판결문이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 최 씨는 국정 개입 사실을 국민에게 철저히 숨겼고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국회나 언론의 견제 감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피청구인이 보여준 일련의 언행에서는 헌법소 의지가 드러내지 않는다.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피청구인과 여러 최 씨를 적용하면 최 씨를 김건희 여사의 피청구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해도 지금 이런 국정농단과 지휘와 권한을 남용한 의혹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관련된 개인의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거부권은 특검을 거부한 것이자 본인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특검 조사에 대한 이 조사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 않은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오전에도 언급된 부분인데 대통령의 제2 요구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헌법에는 그 제2 요구권의 행사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다수 의견처럼 기본권의 그 제2 요구권의 행사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속하고 그 다수 의견에서 표현되는 기본권 그 내재적 한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의가 그러면 있습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국정 운영권이나 국정 개입이 가능합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변사님 질문해 주세요. 예, 후보자님, 예, 저도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아까 오전보다는 빨리빨리 본인의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긴장이 조금 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저희 국가기관 공직에 봉사하는 사람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한번 돌이켜보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혹시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는지 업무 보고를 받거나 들으신 적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후보자의 입장에서 업무 보고를 제대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고요. 다만 언론에 나타나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인 매우 잘한다 혹은 잘하고 있다를 포함하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헌법재판소가 28%라고 합니다. 60%가 국민으로부터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잘 못한다 혹은 매우 못한다라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국회는 그 당시 조사에서는 10%가 안 되는 걸로 국회보다는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도 국가기관으로서는 헌법기관으로서는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생각은 드시죠? 그런데 이 재판이라는 것은 항상 재판에서 승소하는 쪽과 패소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승소하는 쪽은 결론만 놓고 볼 때 잘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패소하는 쪽은 결론만 놓고 잘못했다고 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잘못한다고 평가하시는 국민들 중에는 거기에서 재판 지연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것입니다. 그때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성원이 가장 높았던 걸로 그렇게 또 보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여론,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법부의 판사로 계셨을 때는 아마 거의 신경을 안 쓰거나 혹은 보도를 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회에 오시거나 혹은 이제 헌법재판을 하시게 되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또 많은 분들의 삶과 직결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민심이라든가 국민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국민의 어떤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최대한 민심이 잘 반영되는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이런 질문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국회가 국민 신뢰도가 제일 낮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혹시 어딘지 짐작가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높아졌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국회보다 더 지금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1등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가 방통위, 그 다음이 검찰, 그 다음이 권익위, 뭐 이런 순서대로 국민들께서 지금 신뢰하지 못하겠다, 너무 못한다 이런 의견을 갖다가 지금 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 민심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독단적으로 하거나 소통하거나 국민의 여론에 부응하지 못한 경우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걸 유념하시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민에게 필요한 또 국민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사 탄핵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우리 후보자는 판사로 계셨으니까 사법농단 알고 계시죠? 그때 네. 얼마나 많은 동료 판사들이 혹시 검찰청에 불려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100여 명이 100여 정도는 명이죠. 된다고 저는 네, 100여 알고 명이고 있습니다. 아마 사무실 컴퓨터 압수수색도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를 들어보니 뭐 보고를 했다는 이유인 것 같아요. 주로.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사유에 대해서 그 20대 국회 때 보고서를 읽어본 적이 있고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아니 이 정도는 검찰 내에서도 수시로 아니면 그거보다 더 이상 가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는 검사들이 판사를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불러서 수사하고 그러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클린 핸즈 원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손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허물이 없는 사람이 깨끗한 손으로 수사를 해야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것인데 검찰은 그거보다 더한 행위를 하면서 판사들을 100여 명이나 불러서 그렇게 수사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걸 보니까 검사 그 범죄 기소율이 혹시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0.1%입니다. 2만 건이 넘는 국민들이 검사에 대해서 이런 범죄 혐의가 있다고 고소고발을 하는데 기소된 것은 고작 19건. 아마 그 19건 중에는 음주운전이라든가 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검사는 판사보다 더 나쁜 짓을 해도 또 범죄 행위에 관련이 돼도 수사를 받지 않습니다. 기소권 수사권이 다 검찰에 있으니까요. 심지어는 검사가 뇌물을 자기 통장으로 받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게 뭘 뜻하겠습니까? 자기 계좌로는 압수수색 안 당한다. 그 자신감의 발로 아닙니까? 수억 원이나 되는 돈을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기 통장으로 받아요. 그게 김모 부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그런 검사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 자기 스스로 개혁이 안 되고 자기 스스로 그런 것을 처단할, 아니면 수사할 그런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하는 것이고 아까 김용민 의원께서 얘기했지만 탄핵은 파면이라는 징계 절차 중에 하나고 많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징계에 의해서 파면, 해임, 뭐 정직, 감봉 이런 거 다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불법이고 반헌법적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서는 파면 헌법상의 어떤 탄핵 절차는 일반적인 징계 절차인 파면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예. 그것이 이제 탄핵 절차 자체는 헌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나 소주체와 판단의 주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검사징계법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파면과는 완전히 동일한 징계로서의 성격만을 가진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예. 네. 그만큼 그것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임명직 아니에요. 네. 그런 것과는 다른 절차로 신중하게 하라는 뜻이고요. 네.
어쨌든 네. 네, 그것은 뭐 그런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질문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네. 헌법 몇 번 정도 읽어보신 것 같아요? 헌법은 공부할 때 좀 많이 읽었고 사실 그 지금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몇 번 정도 읽었는데 암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 100번도 넘게 읽은 것 같습니다. 헌법의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헌법 전문의 첫 번째 정신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두 번째가 4.19 민주이념 계승, 그 다음에 민족 대단결, 그 다음에 사회적 구습과 악습 타파, 기회 균등, 민족문화 창달, 그리고 세계 평화 인류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전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첫 번째 정신은 그래서 항일 정신, 반일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는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하야시킨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가 두 번째 정신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남북 화해, 민족 대단결 정신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구습과 악습을 타파하는 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후보자께서 헌법을 여러 번 읽어보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헌법에 오타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헌법 72조, 헌법 130조에 오타가 있습니다. 72조는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해서 부에다가 티읕 받침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타입니다. 오자예요. 네. 편지를 붙이다. 국민 투표를 붙이다. 그러면 티읕 받침이 붙으면 안 됩니다. 우표를 편지지에 붙여 할 때는 티읕이 들어가는 거고요. 편지를 붙이다 할 때는 티읕 받침을 쓰면 안 되죠. 네. 이게 명확한 오타입니다. 130조 2항에도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하는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오타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전에 미처 몰랐죠? 네. 네. 자, 제가 헌법 정신 첫 번째 정신을 항일 정신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헌법에는 일본식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21대 국회 교육위를 하면서 일제 용어를 일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법을 개정안을 내서 실제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아직도 일제 우길기가 모표로 사용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일고 교가 가사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을 대상으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일제 잔재 용어 이걸 정리해라. 그래서 정리하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헌법에 이렇게 오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은혜 의원이 의뢰한 헌법의 오류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전체 30개 조문 중 29%인 최소 30개 조문 53곳에서 일본식 용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타 이걸 등으로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25번 반복되고 있어요. 제12조 7항 중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제29조 2항 중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이런 등등의 기타가 나와 있고요. 또 지금은 쓰지 않는 일본식 잔재 당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네, 당해 사건이 당해 행정기관은 이거는 그냥 이 행정기관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리고 응하다라는 표현도 사실상 일본식 잔재랍니다. 이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한글로 고치면 됩니다. 언어는 생성, 성장, 소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죽어있는 용어도 쓰면 안 되죠. 사어, 구어. 예를 들면 요즘 가람이라고 얘기 보통 안 하죠. 매라고 보통 얘기 안 하죠. 지문이라고 보통 얘기 안 하죠. 이건 다 바뀌었어요. 근데 그러한 구어, 사어들이 실제로 헌법에서 많이 남아있다 이런 거예요. 또 없는 한 이것도 일본식 표현이랍니다. 그리고 있어서 이거는 니 오이데, 니 오이데노 등의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쓴
경우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7 역시 주문 8군데에서 이런 표현이 남아 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 의뢰 결과 헌법에서 한글 문법 및 표기 오류가 총 234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문 1개조,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 등 헌법 130개 조항 가운데 오류가 없는 조항은 26개, 19%에 불과하다. 이게 국립국어원, 우리 국가기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요, 문장 오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67조 사항,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후보자님, 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굳이 이렇게 늘려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대통령 후보자는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이렇게 쓰는 것이 이게 국어 문법상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할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는 것은 불필요한 말이에요.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이건 대통령 후보자예요, 그냥. 후보자님, 네. 헌법은 제일 중요한 게 내용이죠. 네. 정신이고. 네. 그렇지만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이 표기법이 틀렸다. 그리고 일제 잔재 용어가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 헌법 전문의 최초의 정신은 반일 항일 정신이라면 아직도 일제 잔재 용어를 헌법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거는 상호모순 아닐까? 이건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헌재 재판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도 헌법 재판관들이 관심을 갖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헌 여부는 국회의 의결과 국민 투표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거 한자 고치는 것도 다 개헌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표기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며 헌재에서 계속 이걸 좀 연구하고 문제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다른 분들과의 협의가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자, 한다면 협의가 개헌은 좀 물론 거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나몰라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표기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위해서라도 개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